기본적인 SPS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제 데이터 어널리시스 하면서 데이터 핸들링, 그 다음에 대화 상자에 지정하는 법 등등, 코딩 변경,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시게 될 겁니다. 보통 SPS 강의를 하는 사람들의 제일 처음에 이 메뉴에 대해서 뭐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여기에 기능들을 다 돌아가면서, 그나마 자주 쓰는 그 기능들이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사용법을 다 설명을 하지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어널리시스 예제들로 들어가고 하는데,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뭐 다 기억도 나지도 않을 뿐더러 실전에서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하는 것이 가장 학습 면에서 효과도 좋고 상당히 빠르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변환의 변수 계산이라는 건 뭐 이럴 때 한다 저럴 때 한다 뭐 이런 식의 학습을 하고, 변환이란 기능은 이렇고 그 다음에 뭐 코딩 변경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뭐 그걸 일일이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노력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를 가지고, 그러니까 분석적 시나리오를 가지고 직접 분석을 하면서 필요하면 코딩 변경도 하고 변수 계산도 하고 뭐 순위 변수도 만들고 등등, 이러한 일을 그때그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학습할 때는 이것이 왕도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따로따로 다 익혀놓으면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이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기억나지도 않고, 예, 실전에서 응용하는데 머리만 아프죠. 자연스럽게 숙달되도록, 즉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면서 반복 분석하면서 숙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도 사실 이런 메뉴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거 전혀 외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런 걸 달달달 외우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암기를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전혀 암기라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기억 안 나면 또 찾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신경 써서 이런 것을 머릿속에 담고 기억하고, 뭐 어느 대화상자 어느 메뉴에 들어가 어느 대화상자에 무슨 옵션을 눌렀고 뭐 이런 것을 심지어 메모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는 학습을 하지 마십시오. 다 필히 쓸데없는 시간이고, 간단히 말해서 SPSS 사용법에 빠지지 마십시오. 물론 전혀 사용을 못한다면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못하겠지만, 사용법에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하거나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SPS는 단지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데이터 어널리시스 즉 분석은 행동하기 위해서, 행동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즉 행동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식의 메뉴들에 깊이 빠져서 메뉴 사용법에 갇히게 되면 통찰력을 가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10년, 20년씩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용력이 없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타고 고민하는 나름대로의 뭐 교수들, 특히 통계학과에서 소프트웨어를 좀 쓴다는, 통계 패키지를 쓴다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저도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런 상태로 쓰고 있었고, 사실 그런 상태라도 그 상태가 남들 앞에 뭐 아는 체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전혀 고수라고 할 수는 없죠. 저는 이 메뉴들을 사용하면서 이 메뉴들이 분석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분히 어느 부분은 통계적인 이론의 시각에서 배열이 되어 있고, 분석에 응용하는 분석적 시나리오에 따른 방식에 의해서
메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마 저와 함께 실습하다 보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습할 때는 금방 본 것을 금방 까먹겠죠. 예, 망각을 하겠죠. 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이고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뭐 운동과 같은 거죠. 이런 거는 뭐 그야말로 지식의 수준도 아니죠. 이런 것에 학습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반복적으로 학습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고 저는 뭐 이 SPS를 닫게 되면 사실 어느 메뉴에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예. 한 10년 전에는 거의 메뉴의 구조를 다 외우고 다녔거든요. 물론 외우려고 노력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암기가 됐는데 지금은 그러한 쓸데없는 에너지마저도 거의 허비하지 않습니다. 예, 보다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메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를 쓸모없는데 예, 목적지로 가기 전에 중간중간에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목적지로 못 가게 됩니다. 자, 우리의 목적지는 뭐냐면 데이터 어널리스, 즉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해석하고 그 해석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 즉 행동 전략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술 논문을 연구하는 사람은 논문 세련된 내용 결론을 유도한 그런 학술적 연구 논문을 쓰는데 퍼블리시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하는 사람들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결국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그러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수익이나 기업에서 원하는 퍼포먼스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연구기관이든 아니면 학술적인 그러한 분야든 아니면 기업에서 개선 전략을 수행하는 분야든 뭐 어느 분야든지 간에 미리 분석적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분석적 시나리오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도구를 어떻게 쓸 거냐에 딸린 문제지 도구 내 기능의 한계에 갇혀서 분석적 시나리오를 거기다 맞춰가는 방식으로 학습대에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은 못 알아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분석을 해나가다 보면 제가 중간중간에 그것을 표현할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이 시스템의 부분에 대해서 그 명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단은 이걸 제목 줄이라고 그러죠. 타이틀 바라고 부르죠. 타이틀 바. 예, 그래서 이 제목 부분에는 뭐 파일 이름이라든지 등등 이 창, 이 윈도우, 이걸 윈도우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액티브 윈도우, 활성창이라고 합니다. 활성창, 액티브 윈도우라고 하죠. 지금 윈도우 영어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눌러주면 활성창은 지금 출력 결과 이 창이 지금 활성창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를 이런 것을 메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구태 구분하면 이것을 주 메뉴라고 부르고 이 하위에 있는 것을 서브 메뉴, 부메뉴. 그렇죠? 파일 주 메뉴에서 새 파일 부메뉴. 다시 새 파일 부메뉴에 부메뉴로 들어가면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구태 구분한다면. 그래서 이거를 메뉴라고 부르고 밑에를 이거를 도구 모음이라고 그러죠. 이 도구 모음은 뭐 이렇게 끄집어 당겨서 빼낼 수도 있죠. 빼낼 수도 있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올리면 여기 딱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편집기에서 저거를 도구 모음을 다시 이렇게 하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보통 뭐 이건 빼놓고 쓰지 않고 여기다 놓고 쓰죠. 실습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이거죠. 이거 그 다음에 레이블 온오프. 이건 뭐 한번 온 시켜 놓은 다음에 거의 손을 대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뭐 이것을 찾아서 쓰긴 하겠지만 대부분 여기에 있는 메뉴나 이 도구 모음들이 많은데 보통 많아야 10개 미만, 뭐 보통 뭐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이 뭐 5개 미만의 그러한 도구나 메뉴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사용하게 돼서 그 정도의 도구와 메뉴를 익힌다면 전혀 분석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죠.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걸 탭이라고 부르는데 데이터 보기 탭과 변수 보기 탭이 있어서 여기는 변수에 대한 define 정의를 해놓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변수라고 부르죠. 변수. 그래서 여기는 변수 이름이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이 변수 이름이고 여기가 이제 케이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요거를 케이스라고 부르고 이쪽 방향으로 변수가 입력되죠. 설문조사로 얘기한다면 하나의 문항은 하나의 변수로 저장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항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이 케이스는 그 설문에 응답한 각 응답자들이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케이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셀이라고 부를 건데 이 셀 안에 변수값, value, 변수값이 입력됩니다. 그 변수값이 문자면 문자 변수, 숫자로 입력되면 숫자 변수. 물론 숫자라도 그 숫자를 입력해 놓고 그걸 문자로 지정해 놓으면 우리 눈에는 숫자로 보이지만 실제로 SPS 시스템은 그것을 숫자가 아닌 문자로 인지합니다. 문자, 예를 들어 1이라고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데이터 입력되는 창이 되는 거죠. 여기가 데이터 편집기입니다. 자, 그래서 변수 보기, 데이터 보기.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변수에 더블 클릭하면 변수 보기로 이렇게 넘어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데이터 보기에서 첫 번째 셀에 숫자 2를 입력하게 되면 변수 이름이 var 00001 해서 04개 1 해서 자동으로 변수 이름이 만들어지고요. 변수 이름은 여기에서 수정할 수 없고 변수 보기에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뭐 id다. 그래서 엔터 하면 id로 표시가 되겠죠. 예. 자, 소수점 이하 빵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소수점을 제로로, 물론 이제 0이라고 입력해도 되지요. 그래서 제로로 입력하게 되면 보다시피 소수점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m이라고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보다시피 이렇게 문자 변수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이게 이제 하위 버전에서는 m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숫자가 아니니까 그냥 missing value로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디폴트가 숫자 변수만 입력하게 돼 있어서 문자를 입력하려면 변수 보기 와서 여기에서 문자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됐던 거죠. 그런데 버전이 업되면서 이제 문자를 입력하면 자동 인지 되도록 고쳐진 상태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문자를 하나만 입력하니까 하나만 되는 거죠. 여기다 예를 들어서 문자를 이렇게 여러 문자를 넣어보죠. 이렇게 되면 문자가 지금 둘, 넷, 6개 들어갔죠. 그러면 디폴트로 6개를 잡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6개 미만으로 입력하는 건 뭐 다 입력이 되겠죠. 근데 뭐 이렇게 더 많이 드는 거는 안 들어가죠. 그래서 더 입력할 것 같으면 너비를, 문자 너비를 넉넉히 이렇게 잡아주고, 잡아주고 여기다가 문자를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암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이걸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입력해서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나 보다. 그럼 더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생각을 항상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늘려주면
더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자, 변수 이름에 더블 클릭해서 변수 이름을 그래서 한글로 성별 이렇게 해주면 성별 이렇게 되고 이게 성별이 애민 예를 들어서 1, 2, 1, 2, 2, 2, 2, 1, 1, 1, 1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1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이 성별이라는 변수를 보면 문자 20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우리 눈에 숫자로 보이지만 이게 문자인 거죠.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시스템이 인지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숫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저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바꾼 다음에 확인 그리고 와서 보니까 예, 이렇게 됐죠. 그렇죠? 예. 자, 이것이 지금 문자인데 이거를 숫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거 문자인데 숫자로 바꾸고 확인 그리고 데이터 북에 오면 뭡니까? 문자가 사라져 버렸죠. 예. 숫자를 문자로 입력하고 그것을 다시 숫자로 변환해 버리면 그 숫자는 이렇게 살아있지만 문자를 입력하고 그 베리어블의 포맷을 숫자로 지정하면 문자가 missing value, 이점 missing value거든요.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 이걸 시스템 missing value라고 얘기합니다. 결집값이죠. 설문조사에서는 무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결집값으로 바뀜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별이라는 변수고 이 성별은 변수 이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는 번역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례 이렇게 번역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케이스라고 부를 겁니다. 케이스. 자, 그래서 변수와 케이스, variable, 케이스, 셀, 그 다음에 여기 입력된 값을 뭐라고 부른다? 변수값. 이 변수값이 숫자면 숫자로 포맷이 되어 있으면 숫자 변수, 변수값이 문자면 문자 변수. 예, 그렇게 부를 겁니다. 자, 요거를 떠나서 이제 로 데이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 데이터 읽을 때는 이렇게 위에다 드래그 앤 드롭 해도 이렇게 읽혀지죠. 그래서 뭐 그전 거는 이렇게 남아 있고 또 하나의 그 데이터 편집기가 로딩 되면서 올라오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읽죠. 자, 요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 저장하지 않기로 하고. 자, 여기에다 보시면 이게 이제 변수값 설명문을 온오프 하는 겁니다. 온오프. 그래서 성별에 이렇게 와 보면 값이라는 부분인데 변수 값이 F인 경우는 설명이 value labels입니다. 설명이 여자고 변수 값이 문자 large m이면 설명이 남자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추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레이블을 붙이는 연습을 실습까지 한다든지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이걸 보면 뭐 알 수 있는 거죠. 예. 이대로 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는 0, 1, 2 하고 9가 있는데 9가 무응답이죠. 그래서 무응답을 9라고 코딩을 입력한 경우인데 사실은 응답하지 않은 거니까 숫자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옛날 방식인데 그래서 바로 그 옆에 9가 결집값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9가 입력된 경우에 취업 상태인 베리어블에 9가 입력된 경우는 통계량에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통계적 프로시저를 넣을 때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뭐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이렇게 옮기면 이쪽으로 이동되죠. 예, 이걸 드래그 앤 드롭 하는 거죠. 뭐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것도 이것 뭐
이것도 옮길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옮겨보려면 지금 옮겨져 버린 건데 일로 옮길까요? 자, 앞으로 당겨 뒤로 가고 그러죠. 여기서 그렇게 하면 이쪽으로 옮겨졌고요. 그래서 이 레이블을 오프 시킨 상태가 이게 다 실제 입력된 변수 값들이죠. 그래서 보통 분석을 할 때는 레이블을 ON 해놓은 상태에서 분석을 수행할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프로시저를 하나 돌려보죠. 빈도 분석에서 조사 지역을 입력하고 확인 단추를 누르면 이와 같이 아웃풋이 출력 결과 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계표라고 하고요. 이런 것을 통계표라고 그러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SPS 용어는 있지만 SPS 용어하고 통계 용어하고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뒤죽박죽 되면 이게 SPS 시스템 용어인지 통계 용어인지 사실 초보 때부터 혼선을 빚게 되면 통계적인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이론의 내용과 SPS 시스템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과 그것들이 전부 다 뒤죽박죽 섞여서 사실은 나중에 개념을 다시 바르게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자, 지금 실행한 이 대화상자가 빈도 분석이었죠. 그래서 빈도 분석이 바로 요 대화상자의 제 첫 번째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조금 전에 수행했던 대화상자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도표를 막대도표를 클릭해서 막대도표, 원도표 이거 다 클릭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옵션 단추로 돼 있어서 이걸 하든지 하나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도표? 왜 원도표를 해볼까요? 원도표는 아무래도 빈도보다 퍼센트를 도표에 표시되는 것을 퍼센트로 표시해야 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퍼센트로 하고 계속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자, 이 원도표를 지금 보세요. 이 조사 지역에 대해서 원도표를 했는데 조사 지역이 북동부, 남부, 중북부, 서부, 남서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도대체 이걸 왜 그린 걸까요? 왜? 결국 원도표를 그렸다는 얘기는 원도표에서 우리가 뭘 보겠다는 겁니까? 전체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카테고리, 이 범주들 이걸 이제 원도표에서 용어로 이것을 뭐라고 부르자면 슬라이스 조각이라고 그러대요. 조각이라고 부르는데 이 범주들 중에서 어떤 조사 지역이 더 많으냐? 결국은 많고 적음을 지금 이 도표에서 읽으려고 원도표를 그리는 거죠. 그런데 샘플 사이즈들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빈도가 유사하니까 원도표를 그렸을 때 이게 잘 모르겠죠. 이쪽이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누가 이걸 잘라서 또 여기 이 사이각을 계산해서 뭐가 더 크다 이렇게 하려고 원도표를 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여튼 원도표는 이런 패단이 있죠. 차이가 뚜렷이 나는 경우에는 그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알기 힘들죠. 자, 이 조각을 표시를 한 번 더 눌러주면 보세요. 다시 선택을 하면 이 원 전체가 선택이 되고 한 번 더 눌러주면 이 조각이 선택되죠.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 조각이 이렇게 이걸 돌출이라고 돌출시킬 수가 있죠. 이게 슬라이스 조각을 따로따로 이렇게 돌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눌러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타납니다. 물론 아까 요거 하나만 선택해서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선택하고 이걸 눌러주면 다시 누르죠. 온오프 기능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면 이게 다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가 23.13%, 20%, 23, 즉 이 숫자가 표현하고 난 다음에 요것들이 지금 크구나
이거보다는 이게 더 빈도가 많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원도표는 카테고리의 그 범주가 유사할 때는 이 원도표를 표현하는 이 방식은 별로 그렇게 추천할 만한 그런 방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프로퍼티 특성이라는 그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변수 탭을 눌러서 이렇게 보면 막대도표로 고칠 수가 있죠. 예, 막대도표인데 요게 이제 X축이 돼야 되겠네요. X축이. 그리고 적용. 그러면 이렇게 지역별로 막대도표를 이렇게 그려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원도표보다는 이 숫자를 안 본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이 좀 더 많다 적다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죠. 예. 즉 원도표가 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초점, 목적, 즉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다, 샘플 사이즈가 그 목적을 어느 것이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느냐, 그거를 생각해서 어느 쪽이 더 잘 인지가 되느냐,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것에 맞춰서 그림을 작성해야 되겠죠. 자, 결국 이걸 닫아주면 여기가 바뀌게 되고, 결국 도표, 그 다음에 통계표, 그렇죠? 그래프와 통계표, 그 다음에 텍스트 아웃풋은 뭐 점점 없어지는 지금 추세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될 것이 이러한 그림들입니다. 그래프를 사용해서 시각화하는. 자, 분석은 시각화해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아웃풋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분석을 혼자 하고 혼자 이해하고 혼자 탁상공론을 하고 끝날 거라면 모르지만,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남을 설득하고 컨센서스를 이루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는 행동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분석이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출력 결과 이미지가 매우 시각적이고 그 다음에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분석자의 기본적 소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분석을 해놓고 결과, 즉 아웃풋 이미지가 매우 이해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이와 같은 통계표로 그냥 숫자들만 나열한 표로 제시하거나 하는 것은 분석적인 레벨로 보면 매우 하수, 매우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러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아니란 상태로 아웃풋 이미지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분석을 하면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뭐 해석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석한 결과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될 수 있고 우리가 분석한 결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잘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도록 아웃풋 이미지를 작성할 거냐. 자, 그것 때문에 제가 바로 시각화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분석자로서 매우 세련된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PS 기본적으로 뭐 표, 통계표와 그래프가 출력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복사해서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그런 데로 이제 붙여넣기 하면 그대로 이제 그 붙여넣기가 된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기초를 살펴보고 이제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직접 데이터의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분석적 시나리오의 방향대로 어떤 식으로 시각화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통계적인 어떤 이론적 배경을 어떤 식으로 활용 이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학습을 해나가다 보면 이러한 SPS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은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절대로 짧은 시간 내에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윈도우 프로그램이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용하기에 아주 그
유저 프렌들이라고 하죠. 지금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졌다라고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굉장히 어렵죠. 예,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겉모습만 이렇게 보면 사실은 뭘 어디로 가서 뭘 해야 될지 도저히 이렇게 산발적으로 뿌려놓은 도구들을 나열해 놨는데 뭐 어떤 분석적인 기준에 의해서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좀 그렇게 수월한 그런 도구는 아닙니다. 사실 통계 패키지들이 사용하기가 매우 까다롭죠. 그냥 사용법만 알면 분석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학습량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중 하나가 바로 통계 패키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기본 강좌를 마치고 이제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구체적으로 하는 강좌에서 만나기로 하죠.